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이죠. 너무 죄송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모든 일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못했던 거 지금 빨리 더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래서 32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60문제 정도를 풀 건데, 자, 진도 방식은 문제 풀고 어떤 해설하는 것보다 먼저 핵심 요약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는 그런 형태로 나갈게요. 자, 먼저 보세요. 32의 기출문제 25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시기, 그 다음에 추징사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취득세 취득시기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법률에 의한 취득시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취득세에서 건축법이 나왔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물론 무허가일 때는 당연히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뭐 이런 거. 주택법일 때는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뒤에 단어가 중요한데,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그 뒤에 취득하는 물건이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토지분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물에 해당되는 거,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준공검사 증명서, 준공인가증, 이게들이 다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이잖아요. 하지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 주의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만약에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가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회차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만약에 각종 법률에 대한 취득시기가 나온다면, 첫 번째 건축법이라고 한다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주택법이라고 한다면 사용 검사 필증, 그 다음에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문제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뭐다?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 즉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하지만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물건이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25번 문제에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만약에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거나 일반 과세 대상 중과세 해당이 되었을 때 이걸 우리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건데, 자, 이 추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약에 강제로 징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방세법에서의 추징은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다.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세액,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는데, 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가 포함됐느냐 제외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가산세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가산세는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이게 건물분인지 토지분인지만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25번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이니까 요거 정리 한번 다시 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보세요. 2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정비법 나왔잖아요. 정비법에서 뒤에 취득하는 물건이 토지를 취득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물건이 토지라고 한다면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맞고요.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조성이 되었을 때는, 즉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죠? 취득한 날부터, 요것도 틀렸네요. 그죠? 이거 문제가 이거였나 모르겠지만 사유 발생일부터가 되겠죠. 60일 이내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세, 이미 납부한 세금인데, 자, 이미 납부한 세금에 뭐는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된다. 요거. 그래서 25번 문제에서는 이 1번과 2번의 문장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 2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외국 국가는 상호주의라는 거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할 때는 상속 개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5번.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자, 이게 잘 보세요. 그냥, 어쨌든 25번 문제에서는 1번과 2번, 이거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가시고요. 자, 생각해보면, 민법에서는요, 권리 변동의 시점을 법률의 행위로 인할 때는 무슨 주의? 등기취득. 법률의 규정이 할 때는 자동취득이죠. 기억나시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무조건 자동취득이야. 그러니까 유상취득이다, 매매다 그러면 언제? 잔금취급에. 상속이다, 상속개시일. 증여다, 증여계약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법은 우리 취득세에서는 뭐가 된다? 실질과세 원칙이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25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미등기 양도. 이게 좀 이따 문제 나오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자주 나왔던 문제. 그래서 내년에 또 나오진 않겠지만 한 문장 정도씩은 분명히 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라고 한다면 미등기 양도가 되면 불이익이 있죠. 미등기 양도가 되면 불이익.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배제. 그 다음에 세율 70% 적용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자산이라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죠. 다만 계산공제 시에는 원래는 원칙은 3%지만 미등기일 때는 0.3%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미등기 양도라 할지라도 필요경비 공제는 가능하다. 다만 계산공제 시 0.3%가 적용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에서 장특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되죠.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우리는 산출세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100원이고 특히 필요경비 중에서 취득가액이 뭐 70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30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등기 양도라고 한다면 장특도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되니까 그대로 과표가 30원이 되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등기 양도가 되면 미등기로 양도를 하면 장특 안 돼요. 기본공제 안 돼요. 하다만 필요경비 즉 또는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뒤로 한다면 미등기 양도 시에는 양도 차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장특과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필요경비는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장특과 기본공제가 안 돼. 하지만 필요경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를 양도하면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이 동일하게 되지. 필요경비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주의. 그 다음에 필요경비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거. 다만, 미등기 자산을 보지 않았어. 미등기 자산. 미등기 양도할 수밖에 없어. 등기를 할 수가 없었어. 등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장기 할부 조건으로 등기가 불가능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 건물일 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채비지를 한지 공고천에 양도하는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 얘네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를 양도할 수밖에 없어서 등기가 불가능해. 왜 등기가 불가능해 봤더니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비과세대는 1세대 1주택인데 무허가 건물이었어. 옛날 판자촌 같은 것들.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것. 또는 채비지를 한지 처분 구획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농지가 비과세나 감면, 원래는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나 감면이 안 되지만 그게 만일 농지였다면, 농지가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만족했다면 그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자주 나왔었고, 이게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올해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문제로서 출제되기보다는 분명히 종합적인 문제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장면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볼게요. 다음 문제. 자, 미등기 상가 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미등기 양도사의 내용으로 양도로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과세 표준의 70이다. 또는 양도 차익에 왜? 필요 경비는 공제 가능하니까. 그렇죠? 장특과 기본 공제가 안 되니까. 장기부 특별 공제 배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적용 배제 아니죠. 필요 경비 공제는 가능하다는 거야. 다만 0.3%일 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필요 경비 공제는 가능하다. 기본 공제 적용 배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필요 경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 경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6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그렇죠? 이렇게. 자, 부담부 증여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자, 부담부 증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부담부 증여는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시가 5억짜리 채무 3억짜리예요. 시가 5억짜리 채무 3억짜리를 부담부 증여를 하면 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뭐가 된다? 순수 증여분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 감소 3억이 있다는 거죠. 순수 증여분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거. 아들이 증여세를 내는 거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게 순자산이잖아요. 근데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채무가 줄어든다면 이것도 하나의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순수 증여분에서는 증여세를 내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취득세 문제라는 거죠. 자, 아들은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내야 돼. 그럼 그때 취득가액은 5억으로 하되 요거 채무 인수액을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죠. 아들이 취득하는 가액은 5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증여로 취득하는 게 그래서 얼마가 된다? 증여로 취득하는 게 2억. 이거는 증여 취득이잖아요. 증여 취득이고 채무 인수액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건 무슨 취득이다?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된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문제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유상취득, 부담부 증여된 취득은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고 이 문제 관련돼서 27번.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주 취득,
간주취득에 대한 세율은 2%. 자, 원래 상속분이 감수한 상토부터 증여받아 치른 것은 원래는 맞지만 상속 회복 청구소에서 법원이 확정 판결이 한 것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넘어가요.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할 경우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원래는 뭐죠? 원칙은 증여 취득으로 보죠.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죠. 다시 한번요. 자, 직계 존속과 서로 직계 존속일 때는 원래는 증여 취득.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인데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자,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에 그래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때는 유상 취득으로 봐야 될 것이고. 4번. 자,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 계약이 해지해서 입증될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나와요. 이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이 계약의 해제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회차의 문제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27번 문제에서는 답은 5번인데, 그죠?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이니까 5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문제는 또 나와.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할 거고, 여기에서 처음에 32회 문제에서만큼은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번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자, 28번 재산세의 세율입니다. 자, 여러분들 28번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더러웠죠.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재산세 세율을 보면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을 외우는 것보다는 비례세율인지 누진세율인지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것을 산출세액이라 하죠. 그래서 과표가 올라가면 세율이 올라가는데 요게 같아지면 과표가 2배 뛰면 세금이 2배 뛰어. 이런 세율을 우리는 비례세율이라 하죠. 근데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는데 근데 세액의 비율이 더 커지는 거야. 전기요금이 누진제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그래도 다행인 게 좀 많이 저녁에 선선하던데 물론 앞으로 더워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그렇잖아요. 내가 에어컨을 1시간 트는 것과 2시간 트는 것, 뭐 1시간에서 2시간 켰으면은 2배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2.5배가 늘어나잖아요. 즉 과표가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이 늘어가는 비율이 더 커. 우리는 이런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비례세율인지 누진세율 구조인지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지 누진세율 아닙니다. 비례세율인데 우리는 이것을 차등 비례라고 하죠. 차등 비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유상일 땐 4%, 농지일 땐 3%, 상속일 땐 2.8, 농지일 땐 2.3, 증일 땐 3.5, 비용이 2.8, 원시취득 2.8. 이렇게. 늘 저 지방세 꽤 안 받는데도 세율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죠? 자, 만약에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비례세율이다. 누진세율 없어요. 자, 그런데 재산세는 이 누진세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인데 토지는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가 있고 종합이 있잖아요.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장이 있는데. 자, 분리과세는 0.07%, 0.2%, 4%죠. 별도합산은 0.2에서 0.4, 종합산은 0.2에서 0.5예요. 건물료 0.25%예요. 주택은요, 0.1에서 0.4%예요. 별장은 4%고요. 선박 항공기는 3%가 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이런 세율을 외우지 않아도 이 구간을 왜 어떻게 외워요? 이 구간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요건 기억하라고요. 비례세율이죠. 누진이죠.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별장은 비례세율이에요. 그렇죠? 선박항공기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자, 재산세 중 누진세율이 되는 것은 토지 중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이 누진세율이고, 주택인데 중요한 건 별장은 제외하되 취득세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으로 본다. 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자, 28번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참 더럽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가장 높은 것을. 종합합산 대상, 과세 표준이 5천만 종합산 대상 토지는 아시다시피 0.2에서 0.5. 여기서는 0.2에서 0.4%. 그렇죠. 법인이 소유한 농지. 그래서 과세 표준 1억인 광역시 군지역의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0.07%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세요. 이것과 관련돼서 법인 보유 농지는 원칙은 종합이에요. 원칙은 종합상과세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농업법인, 그 다음에 종중, 또는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셨죠? 글씨가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계, 여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 약간 쓰레기 문제. 이거는 쓰레기 문제. 뭐 문제로 나왔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쓰레기 문제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 가야 한다면 법인이 보유한 농지는 원래는 종합이지만 법인이라도 농어촌공사,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종중이 보유하는 이 농지는 분리과세 된다. 요것만 추가적으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 5억인 수도권 정비비되는 과밀억제권을 외 읍면적에 공제하는 건축물은 원래는 0.25%입니다. 자,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별장을 제한 것은 원래는 0.1에서 0.4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 1억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몇 프로다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외워서 공부하는 공부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이거는 버리는데, 자, 여기서 걸릴 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기억하면 뭐가 된다? 중요한 건 최고 세율을, 최저 세율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 구간 안에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은 정말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대신에 비례세율인지 누진세율인지 구조, 그 다음에 자, 관련돼서 하나 좀 추산하자면 한 번 나오긴 했어요. 이 문제가 한 번 나오겠지만 법인이 보유하는 농지, 요거 한번 예외적으로 한번 가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관련이 됐으니까. 그래서 법인이 보유하는 농지는 원래는 종합합산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농업법인, 종중, 농어촌공사, 사회복지법인 등이 보유한 농지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한다. 요것만 추가적으로 기억해 놓고 가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28번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여기에서 이 구조가 얼마인지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보시면 되겠고. 자, 재산세에서 관련된 것. 자, 특히 과세표준인데 그중에서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시가 표준액을 과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토지 건물일 때는 70%, 주택일 때는 6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국가 및 지자체, 개인 간의 관계.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뭐죠? 트렌드인데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가 국가 등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용을 개인 등이 하고 있어. 국가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국가권이니까.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을 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등의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야. 근데 그 국가 등의 재산을 개인 등이 무상으로 사용한대요. 국가 건데 개인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어. 그럼 이거는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럼 개인 등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과세. 그때는 누구한테 과세한다? 매수 계약자한테 과세한다. 근데 개인 등이 사용하는데 사용을 유상으로 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등과 개인 등의 관계에 있어서 과세냐 비과세냐를 판단할 때는 누가 이익을 보느냐. 국가가 이익을 보는 자산이면 비과세. 개인 등이 이익을 보는 자산이면 과세. 아셨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개인 등의 것일 수 있잖아요. 반대로 개인 등의 것을 국가 등이 사용한단 말이지. 근데 그 국가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어. 그럼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비과세해야 된다. 근데 국가가 돈을 내고 쓰고 있어.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과세해야죠. 이 문제 재산세에서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 응? 이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한 및 물납재산의 평가인데 보시면 고지서발부는 납기 개시, 분납 신청, 물납 신청인데 자 고지서발부는 언제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옆에다가 훈시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만 하면 돼요. 하지만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요거 정도 좀 비교해서 보시고요. 다만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다. 언제 현재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다. 물납 한때 시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한다. 아셨죠? 재산세 납세무자도 마찬가지 6월 1일 시점이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단, 제가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는 가장 가까운 날에 시가를 한다. 자, 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세율이 2 이상의 시에는 높은 세율. 그렇죠? 세율이 2개 이상일 때는 높은 세율을 한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로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지금 요거예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 시에는 이때는 가까운 날에 시가를 한다. 요거 가서 눈여겨보고 좀 봐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고, 뭐, 이 문제는, 이 관련된 문제는 뭐 앞으로 풀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무지하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29번 문제 풀어볼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적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 맞죠? 맞아요. 2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산 재산에서 유로를 살 때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는데 유로를 사용하는데 그럼 누가 이익을 봐요? 지자체가 지금 돈 주고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개인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그렇죠?
재산세 물납 신청받은 시장군수 구청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격은 물납 허가일 아니라 언제다?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 현재죠. 시가로 한다. 틀렸지. 답은 3번. 그렇죠? 이렇게.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과 합산한 과표의 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거 맞고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105%. 3억에서 6억일 때는 110%. 그러니까 6억 이하니까 110% 맞죠? 6억 초과일 때는 130%. 물론 요거 외에는 150%가 되겠죠. 토지 건물일 때는요. 이렇게. 세부담 상한제.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30번 문제도 그냥 제끼는데, 자, 30번 문제도 제끼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학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제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공시가격 제도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쓰여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뭐죠?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그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시가 표준액. 예를 들면 우리 취득세 과표하면 원칙은 신고가액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 기준시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공시가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30번 문제 또 더러운 문제예요. 30번 문제. 좋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나왔거든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관한 철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의 시가표준은 세목별로 납세무 성립 시기 당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공시가격으로 한다는 거야. 시가표준액은. 이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니은번이나 디귿번처럼 만약에 매년 국세청 산정고시하는 건물시가 행정정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방세잖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니까 누가 공시를 해야 됩니까? 누가 알려줘야 해요?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이거 시군구죠. 시군구청장이 되겠죠.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누가 결정해야 되겠어?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가 된다? 역시 시군구가 돼야 되겠죠. 아셨죠?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답은 기억이겠지만 답은 하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시가다 시가표준액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공시가격을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지방세에서 시가표준액이 불분명하다면 누가 결정하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면 돼.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그것은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해설해서 아니까 알 뿐이지 이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 30분 문제도 개념만 알고 있어요. 공시가격을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이렇게 부른다. 예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만 알면 되니까 30분 문제 넘어갑니다.